국토의 단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쵸? 그런데 생태학자들 분석 자료를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통계가 나옵니다. 이 1%의 도로가 실제로 야생 생태계를 교란하는 이른바 도로 영향권은 무려 국토 면적의 20%에 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의 물리적 공간이 20%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마치 그 도로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역장, 그러니까 막 포스필드 같은 게 쳐져서 숲 전체를 옥죄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 배움을 즐기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야생동물의 눈으로 바라본 도로의 생태학적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비게이션을 켤 때 도로는 되게 단순 명료한 하얀 선이잖아요. 인류에게는 이 도로망이 경제를 돌게 하는 필수적인 혈관인데 네네, 없으면 안 되죠, 사실. 그쵸.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많은 생태 보고서나 연구 논문들의 시선을 빌려오면요, 이 매끄러운 선들은 지구 피부 위에 그어진 아주 깊고 잔인한 선형적 흉터로 모습을 바꿉니다. 선형적 흉터요? 아, 단어가 확 와닿네요. 방금 말씀하신 1%와 20%의 괴리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역장의 실체가 바로 이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3차원적인 생태 교란입니다. 3차원적인 생태 교란이라 사실 도로를 뚫는다는 건 일단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내는 물리적인 단절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나무를 베어내서 생기는 상실보다 이 도로 건설 때문에 생겨난 가장자리 서식지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아, 가장자리 효과를 보셨군요. 네네. 일반적인 벌목을 했을 때보다 도로를 냈을 때 생태 교란 구역이 최대 1.98배나 더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양옆으로 숲의 속살이 완전히 노출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숲의 중심부랑 가장자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빽빽한 나무들로 보호받던 숲 한가운데로 갑자기 아스팔트가 뚫리면 숲의 단면이 잘려나가잖아요. 네, 직사광선이랑 강풍에 바로 노출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숲 내부의 습도가 뚝 떨어지고 온도가 급격히 변하죠. 생태학에서는 이걸 미기후가 변형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미기후요. 아주 미세한 기후변화지만 동물들한테는 진짜 세상이 뒤집히는 거겠어요? 그럼요. 피부로 수분을 흡수해야 하는 양서류나 짙은 그늘에서만 자라는 음지식물들한테는 이 건조해진 가장자리 서식지가 사실상 사막이나 다름없습니다. 헐, 사막이요. 그냥 죽음의 지대가 되는 거네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산림에서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인데 산의 허리를 완전히 두둥강 내버리는 완전 자르기 형태의 도로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코리더 자체를 그냥 증발시켜 버립니다. 와, 물리적으로 길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기후 자체가 변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물리적인 장벽이 결국 동물의 DNA, 그러니까 유전자까지 고립시킨다는 대목에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사냥 사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백두대간에 뚫린 거미줄 같은 도로망이나 케이블카, 그리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막겠다고 촘촘하게 세운 철책선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인프라 장벽들 때문에 멸종위기 1급인 사냥들이 진짜 좁은 구역에 완전히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사냥 행동 반경이 고작 1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되게 좁은 구역에서만 살죠. 안 그래도 좁은데 그 중간에 철책이나 도로가 떡하니 생겨버리면 진짜 치명타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그게 도로에 의해서 사냥 무리가 작은 그룹들로 쪼개지면요. 그 안에서 엄청 심각한 유전적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개체군이 섞여서 번식을 해야 건강한 유전자가 유지되거든요. 아, 고립되니까 끼리끼리 교배를 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벽에 막혀서 몇 마리 남지 않은 좁은 구역 안에서 필연적으로 근친 교배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완전 바닥을 치겠네요. 네,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자가 취약해져서 나중에는 전염병이 돌거나 기후가 조금만 변화도 아예 적응을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아스팔트 몇 미터 깔았을 뿐인데 그게 동물의 진화 역사 자체를 끊어버린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막 헬기까지 동원해서 다른 지역의 사냥을 구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전자가 고립된 월악산 같은 곳에 인위적으로 방사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른바 유전자 수혈이라고 하죠. 그니까요.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다 망가뜨려 놓고 다시 우리가 헬기 띄워서 수혈을 해주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말 총극이 따로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아스팔트나 철책선 장벽도 문제지만 설령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도로거나 깊은 숲속에 있는 동물들조차 도망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장벽이 있습니다. 아, 그 감각의 붕괴 파트군요. 저도 거기 읽으면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네, 물리적으로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동물의 시각과 청각 자체를 마비시키는 감각의 공해입니다. 빛공해부터 짚어보면요. 우리가 밤길 밝히려고 켜두는 형광등이나 백색 LED의 블루라이트가 야생동물들을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다면서요? 네, 밤낮을 구분하는 일종의 리듬, 즉 생태시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니까요. 잔류에 나온 작은 갈색 박쥐의 사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야행성이라 본능적으로 빛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해질녘 그 황금 같은 사냥 시간대를 놓쳐버린대요. 맞아요. 사냥을 못하니 굶주릴 수밖에 없죠. 네, 조명을 피하다가 먹이 활동도 미루고 심지어 새끼를 키우던 둥지까지 포기해버리는 걸 보니까 와, 빛이라는 게 물리적 장벽만큼이나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그쵸? 그런데 야간 조명이 동물의 시간적 공간을 뺏는다면요. 도로의 소음은 동물의 세포 단위까지 파괴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새들의 텔로미어 데이터였습니다. 와, 숲속 새들이 하루에 단 4시간만 자동차 소음 같은 도시 소음에 노출돼도 노화 지표인 텔로미어가 급격하게 짧아진다는 연구였잖아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속 분비되니까 세포 분열에 문제가 생기고 DNA 끝부분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새들 성장이 막 지연되고 무엇보다 번식 성공률이 무려 50%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소음 4시간 만에요.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그런데 이 소음이 동물 수명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성격까지 바꾼다면서요. 전문가님, 그 코요테랑 뮬사슴 사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 두 동물의 사례를 보면 소음이 생태계를 얼마나 왜곡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만성적인 소음에 대해 두 동물이 완전히 상반된 생존 전략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코요테는 자동차 소음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위험교란 가설이라고 하는데 코요테 입장에서는 도로 주변이 포식자의 위협으로 가득한 공포의 경관인 겁니다. 아,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도망치듯 빠르게 빠져나가는 거군요. 네,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쵸. 시끄럽고 위험하니까 도망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뮬사슴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같은 소음을 듣고도 뮬사슴은 오히려 도로 주변에 머물면서 되게 느긋하게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편안해 보이죠. 사슴이 그 소음의 위험성을 모르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뮬사슴은 퓨마나 코요테 같은 포식자들이 자동차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다는 사실을 아주 영리하게 간파한 거예요. 헐, 대박.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소음을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지대로 역이용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인간 방패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보면 뮬사슴이 인간의 인프라를 아주 똑똑하게 이용하는 훌륭한 적응처럼 보이죠. 네, 솔직히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태계의 더 큰 거미줄에서 보면요. 이건 거대한 함정의 시작입니다. 아, 초식동물이 포식자 없이 도로 주변에서 계속 늘어나면 숲의 균형이 무너지니까요. 네, 건강한 자연에서는 상위 포식자가 초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하향식 통제가 작동해야 하거든요. 근데 도로 소음이 포식자들만 핀셋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네네, 코요테는 다 도망갔죠. 그러면 특정 지역의 초식동물이 너무 과도하게 번성해서 식물 군락이 파괴되고 생태계 전체 상호작용이 완전 귀기하게 일그러지게 됩니다. 와, 뮬사슴 입장에서는 방패를 찾은 건데 생태계 전체로 보면 너무 치명적인 함정이네요. 네, 일종의 덫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거미줄 속에서 또 기괴한 현상들이 생겨나잖아요. 초식동물이 소음을 방패로 쓴다면 어떤 포식자들은 아예 인간의 도로를 사냥터로 악용하더라고요. 아, 늑대거북 말씀이시죠? 네. 늑대거북이 도로 밑에 있는 배수관을 매복 사냥터로 쓴다는데 이거 읽으면서 저는 무슨 뷔페 식당 입구에 진치고 앉아서 손님들 낚아채는 조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늑대거북 사례는 도로가 유발하는 포식구조의 왜곡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으니까 거기로 몰리는 걸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도로는 동물 이동 경로를 좁은 통로로 강제하니까요. 네. 늑대거북 같은 애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되게 불공정한 사냥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와, 얄밉게 똑똑하네요, 진짜. 실제로 생태학자들은 도로가 유발하는 생태적 훼손의 50%가 이런 포식구조 왜곡에서 온다고 봅니다. 게다가 도로는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들이 숲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생태적 고속도로 역할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고립된 토착동물들은 좁은 데 모여 사니까 기생충이나 질병이 막 폭발적으로 번지고요. 네, 완전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거죠. 아니, 좁은 구역에서 질병 시달리지, 통로에서는 매복 사냥꾼한테 당하지. 상황이 이러니까 결국 우리가 뉴스나 도로에서 맨날 목격하는 끔찍한 로드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네요. 결국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청주 상주 고속도로 로드킬 데이터를 유심히 봤거든요. 무려 91%가 고라니였어요. 이게 개방된 농경지 찾아다니는 고라니 습성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고라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생태적 특성이 있거든요. 반대로 살키나 수달 같은 최상의 포식자들은 방호벽도 제대로 없는 일반 국도에서 80%나 희생된다고 하고요. 네, 동물마다 이동하는 경로나 계절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 양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양서류 같은 경우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아, 봄철 번식기 이동이요? 네, 산림에서 하천으로 떼를 지어 이동하는데 2차선 도로 하나만 횡단해도 수백 마리가 무더기로 압사당하는 참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양서류 로드킬 통계 보면서 진짜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겨울에 눈 오면 사람 안 미끄러지려고 제설제로 염화칼슘 엄청 뿌리잖아요. 근데 이게 봄이 되면 눈 녹은 물이랑 같이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물의 염도를 팍 높여버리더라고요. 아, 제설제 오염 문제요.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개구리나 도롱뇽은 얇은 피부로 숨쉬고 물을 흡수하는데 얘네한테 염화칼슘은 단순 오염물질이 아니라 막 기억 유발하고 폐사시키는 독극물이나 다름없잖아요. 맞습니다. 피부 조직이 다 망가지죠. 인간 안전하자고 무심코 뿌린 게 숲속 생명체들한테는 대량 학살 무기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인프라의 숨겨진 비용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생태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생태적 덫이라는 개념입니다. 생태적 덫이요? 아, 그 파충류가 도로 위로 올라오는 현상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동물이 수천 년간 진화하며 익혀온 본능적인 선택이 인간이 바꿔놓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깔때기가 되어버리는 현상이죠. 뱀이나 도마뱀은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니까 아스팔트를 발열 패드처럼 쓴다면서요? 네, 까만 아스팔트가 열을 머금어서 엄청 따뜻하잖아요. 파충류한테는 생존에 필요한 완벽한 천연 발열 패드로 느껴지는 거죠. 아, 본능적으로 거기 올라가서 쉬다가 달려오는 차를 못 피하고 로드킬 당하는 거군요. 살려고 한 선택이 죽음이 되다니 진짜 비극이네요. 그쵸. 그리고 고속도로 철책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연쇄 로드킬도 완벽한 생태적 덫의 예시입니다. 철책선 주변이요? 울타리 쳐져 있는데 동물들이 거기로 왜 굳이 모여들어요? 고속도로 가장자리에 흙 쌓고 풀을 심어 놓잖아요. 거기가 작은 쥐들한테는 천혜의 번식처가 됩니다. 아, 쥐들이 모이는군요. 네, 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쥐를 잡아먹는 올빼미나 족제비 같은 육식동물들이 도로변으로 쏠려들 수밖에 없죠. 와, 제한된 먹이가 도로 가장자리에 집중되니까 숲속 포식자들을 죽음의 도로로 싹 다 끌어모으는 꼴이네요. 맞습니다. 자원으로 유혹해서 깔때기 속으로 밀어넣는 아주 잔인한 덫인 거죠. 진짜 끝이 없네요. 유전자는 고립되고 조명 때문에 둥지버리고 소음 시달리다가 결국 덫이 빠져 죽고.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사실. 근데 뭐 우리 인간이 이런 비극을 뻔히 알면서 손 놓고 구경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 들여서 생태 통로도 만들고 도로로 못 뛰어들게 유도 울타리도 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저감 시설을 짓고 있죠.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니까 우리가 선의로 만든 시설들이 정작 동물의 실제 행동 패턴이랑 엄청난 엇박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생태 통로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진짜 기능은 하고 있는 건가요? 경상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유의미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효과가 있긴 있군요. 네, 육교용 생태통로가 설치된 구역의 로드킬 건수는 평균 9.52건이었는데 미설치 구역은 15.83건이었거든요. 확실히 줄긴 했죠. 네네. 환경부 설계 지침도 꽤 엄격해졌습니다. 최소폭을 7m 이상으로 하고 백두대간 같은 곳은 30m 이상 넓게 짓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좁은 터널은 동물들이 무서워하니까 개방도 역시 0.7 이상으로 맞춘다는 내용도 봤어요. 맞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죠. 하지만 디테일이 너무 아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그럴싸해요. 생태 통로 위에 흙 덮어두는 토심 확보율은 거의 88%라 진짜 숲처럼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꽤 훌륭해 보이죠. 근데 정작 동물들이 바수로에 빠졌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은 9.8%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양서류나 파충류가 지나가는 소형 배수로 확보율도 47.6%로 절반도 안 되고요. 네, 뼈아픈 수치죠. 이거 그냥 사람 눈에 띄는 위쪽만 화단처럼 예쁘게 꾸며놓고 정작 빠져 죽는 개구리나 쥐들 입장은 전혀 안 고려한 전형적인 거칠의 시설 아닌가요? 그 부분이 현행 수살들이 가진 가장 큰 한계입니다. 동물이 실제로 그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 유도 울타리 실패 사례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고라니 울타리 사례를 보면 설계의 맹점이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저 그 고라니 통계 읽으면서 빵 터졌어요. 얘네 얼마나 집요하고 고집이 센지 아세요, 여러분? 고라니가 1.2m 이하 울타리에서 점프 실패하면 그냥 쿨하게 숲으로 돌아간대요. 네, 보통은 포기하죠. 근데 1.2m가 넘는 높은 울타리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휴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주 독특한 행동이죠. 네, 체력 회복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집요하게 점프를 한답니다. 울타리가 높을수록 오히려 의지를 불태운다니 진짜 희한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고라니가 신체적으로 뛸 수 있는 임계치는 0.9m거든요. 근데 지형 경사나 눈 쌓이는 법 고려해서 1.5m로 지어야 넘어오지 못해요. 네네. 그래서 환경부도 1.5m를 권장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고라니의 쉬는 행동이 변수입니다. 실패하면 바깥쪽에 무성한 덤불에 몸을 숨기고 체력 회복하면서 끝없이 기회를 엿보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철망만 높게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되려면 고라니가 아예 그 울타리 근처에 머물고 싶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은신처를 없애야겠군요. 네, 밖에서 휴식처로 쓰이는 덤불을 전면 제거하고요. 실수로 울타리 안에 들어와 버린 동물이 다시 숲으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 유도 탈출로를 촘촘히 배치해야 합니다. 아, 들어오는 건 맞고 나가는 건 쉽게. 네, 저는 앞으로의 설계가 단순히 물리적 규격을 넘어서 이런 동물의 심리와 공간 활용까지 세밀하게 반영하는 종합적인 공간 보건 설계, 즉 지오 디자인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와, 공간 복원 설계. 진짜 꼭 치료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통해 다룬 핵심은 이렇습니다. 네, 도로는 단순히 물리적인 선형 흉토가 아니었어요. 동물의 유전자를 고립시키고 빛과 소음으로 감각을 마비시키며 수천 년간 숲을 지탱해온 상호작용마저 붕괴시키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람의 경제성만 따지는 시설이 아니라 그 길을 건너는 동물의 본능까지 배려하는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지식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실제 행동을 바꿀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멋진 말씀이네요. 앞으로 신규 인프라를 계획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동물 핵심 서식지를 우회하는 최소 비용 경로 개념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 재설제 감축이나 생태 친화적 조명 조정 같은 대책도 당장 실천해야죠. 네, 진짜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한 번쯤 상상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죠? 오늘 우리가 도로의 소음이 코요테한테는 공포가 되고 뮤울사슴한테는 방패가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싹 다 사라지고 소음이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만약 소음이라는 마지막 경고 신호조차 사라지면 숲속 동물들이 도로를 다시 조용한 숲의 일부로 생각하고 긴장을 풀까요? 아니면 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조용한 전기차가 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돼서 로드킬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늘어나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생태계에는 또 다른 엄청난 변화가 오겠죠. 네, 다음번에 여러분이 조용한 전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실 때 숲속 동물들은 저 차를 과연 어떻게 느낄지 한번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상상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보실 때 그 하얗고 매끄러운 선 이면에 숨쉬는 수많은 생명들의 거미줄이 겹쳐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딥다이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